2026년 상반기 부동산 중장년층 대응법. 오늘 아침 8시 67세 김순례 씨가 뉴스를 보다가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내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당황했습니다. 서울 변두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살던 집입니다. 지금 팔아야 할까요?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종합부동산세는 또 어떻게 바뀔까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바로 그때 옆집 최 씨가 급히 찾아왔습니다. 방금 부동산에 다녀왔는데 중개인이 지금이 기회라고 했다며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2026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규제 완화, 공급 확대 등 변수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중장년층은 혼란스럽습니다. 평생 모은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입니다. 잘못 판단하면 노후가 위태로워집니다. 오늘 이 시간 2026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을 정확히 분석하고 중장년층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혼란 속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해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금리 변화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2년 만에 인하입니다. 앞으로 더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이자가 줄어듭니다. 집을 사기 쉬워집니다. 이론적으로는 집값이 오를 수 있습니다. 68세의 박영수 씨가 이 변화를 주목했습니다. 박 씨는 작은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작년부터 팔려고 했는데 안 팔렸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내려간 후 문의가 늘었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대출받기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고민했습니다. 지금 파는 것이 맞을까요? 조금 더 기다리면 가격이 오를까요? 전문자들은 말합니다. 금리 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합니다. 수요는 늘어도 공급도 많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폭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완만하게 오르거나 보합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 씨는 이 분석을 듣고 결정했습니다. 적정 가격에 팔겠다고 말입니다. 욕심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규제 완화입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일부 풀었습니다. LTV와 DTI가 완화되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더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청약제도도 조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수요를 자극합니다. 70세의 이정수 아들이 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45세입니다. 평생 전세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규제 완화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집을 샀습니다. 이 씨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됩니다. 자기 집은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늘면 집값이 오를까요? 전문가들은 신중합니다. 규제 완화로 수요는 늘지만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경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늘지 않으면 집을 사기 어렵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아도 갚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수요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공급 확대입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 신도시를 추가로 개발합니다. 재건축과 재개발도 속도를 냅니다. 몇 년 후 시장에 많은 물량이 쏟아질 것입니다. 67세의 최영수 씨가 이것을 걱정합니다. 최 씨는 경기도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처에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수만 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최 씨는 불안합니다. 미리 팔아야 할까 고민합니다. 전문가들은 지역마다 다를 것이라고 합니다. 신도시 인근이라고 무조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인프라가 좋아져서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생활권의 공급이 많으면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세금 변화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또 조정되었습니다. 실거주자 공제가 늘어났습니다. 일부 중산층의 세 부담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여전히 높은 세금을 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도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72세의 한명희 씨가 이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한 씨는 서울에 오래된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시 가격이 올라서 종부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거주자 공제가 늘어나면서 세금이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300만 원 적게 냈습니다. 한 씨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세법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줄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정권이 바뀌거나 경제 상황이 달라지면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전월세 시장입니다. 전세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도 강화되었습니다. 역전세 위험에 대비한 조치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67세의 김철수 씨가 이 변화를 겪었습니다. 김 씨는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놓았습니다. 계약이 끝났습니다. 세입자가 나가면서 전세금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 돈으로 다른 투자를 했습니다. 당장 돌려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월세로 전환했습니다.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받기로 했습니다. 세입자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집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미안했지만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전월세 시장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지역별 차이입니다.
서울과 지방이 완전히 다릅니다. 서울 강남과 강북도 다릅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지역마다 차이가 큽니다. 일률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70세의 조영희 씨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조 씨는 서울과 지방에 각각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집은 가격이 유지됩니다.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지방집은 계속 떨어집니다. 팔려고 해도 안 팔립니다. 같은 부동산인데 완전히 다른 운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서울은 수요가 있습니다. 지방은 인구가 줄어듭니다. 젊은이들이 서울로 갑니다. 지방 부동산은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장년층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조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는 기다리는 것도 전략입니다. 뉴스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십시오. 68세의 정말순 씨가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정 씨 주변에서 모두 팔라고 했습니다. 집값이 떨어진다고 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침착했습니다. 본인은 그 집에서 계속 살 계획입니다. 팔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 씨는 뉴스를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변 사람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삶에 집중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상관없었습니다. 평생 살 집이니까요. 이런 태도가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둘째, 본인의 필요를 파악하십시오. 투자 목적인지 실거주 목적인지 명확히 하십시오. 목적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투자라면 시장을 봐야 합니다. 실거주라면 시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71세의 강민수 씨가 이것을 구분했습니다. 강 씨는 두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삽니다. 다른 하나는 임대를 놓았습니다. 강 씨는 임대 아파트만 시장 상황을 봅니다. 본인이 사는 집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명확한 구분입니다. 셋째, 현금 흐름을 확보하십시오. 집값보다 월세 수익이 중요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생활이 안정됩니다. 시세 차익은 나중 일입니다. 지금 당장 쓸 돈을 확보하십시오. 67세의 윤기순 씨가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윤 씨는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값은 보합세입니다. 오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월세는 꾸준히 들어옵니다. 한 달에 50만 원입니다.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윤 씨는 이것으로 생활비를 보탭니다. 만족합니다. 넷째, 빚을 줄이십시오. 대출이 있다면 최대한 갚으십시오. 금리가 내려도 이자는 부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빚 없이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건강에도 좋습니다. 72세의 박경희 씨가 대출을 모두 갚았습니다. 박 씨는 아파트를 살 때 2억 원을 빌렸습니다. 10년 동안 조금씩 갚았습니다. 작년에 완전히 갚았습니다. 이제 그 집은 온전히 박 씨 것입니다. 매달 이자 나갈 걱정이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다섯째, 분산하십시오. 모든 자산을 부동산에 넣지 마십시오.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금융상품으로 나누십시오. 위험을 분산해야 안전합니다. 68세의 한영수 씨가 분산 투자를 했습니다. 한 씨는 총 자산 3억 원 중 2억만 부동산에 넣었습니다. 5천만 원은 예금에, 5천만 원은 안전한 채권에 넣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도 전체 자산은 안정적입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섯째,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세무사, 재무설계사와 상담하십시오. 본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으십시오. 비용이 들어도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70세의 이성희 씨가 재무설계사와 상담했습니다. 이 씨는 집을 팔까 고민했습니다. 재무설계사는 이 씨의 전체 재정을 분석했습니다. 연금, 예금, 부동산을 모두 봤습니다. 그리고 조언했습니다. 집을 팔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상태로도 노후 자금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안심했습니다. 일곱째, 사기를 조심하십시오.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 사기꾼이 활개를 칩니다. 확실한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정부 지원이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의심하고 또 의심하십시오. 67세의 김영란 씨가 사기를 당할 뻔했습니다. 누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부 지원 재개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투자하면 1년 후 2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솔깃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물어봤습니다. 자녀가 사기라고 말렸습니다. 김 씨는 위기를 넘겼습니다. 2026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복잡합니다. 변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단순합니다. 조급하지 말고 본인의 필요를 파악하고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빚을 줄이고 분산하고 전문가와 상담하고 사기를 조심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집값이 조금 오르고 내리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평생 모은 자산을 지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크게 벌려는 욕심을 버리십시오. 시장은 언제나 변합니다. 오르고 내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 시장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내 삶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현명한 대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함께 이야기를 나눕시다. 이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중장년 여러분을 위한 정확하고 실용적인 부동산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안전한 자산 관리와 평안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